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신현우입니다. 이명태입니다. 오늘은 재벌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교수님 책으로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재벌은 과연 한국에만 있는 괴물인가 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대학생들 혹은 재벌 개혁론을 신화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책에는 이제 가족이 경영하는 회사다. 그것은 한국에만 있는가 해서 이제 반론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상장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지배한다라는 것도 이제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도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일반 대중이 느끼기로는 그런 거는 관심 없다입니다. 그래서 뭐가 관심 있냐? 첫 번째, 기업이 정경유착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구체적인 사안보다는 기업인들이 저렇게 감옥을 가는 나라가 또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가 됐든 언론이 됐든 학생이 됐든 기업인이 됐든 범죄자는 늘 있죠.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질문 던지는 게 우리나라 재벌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경영자보다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를까요? 덜 저지를까요? 퍼센트로 봤을 때는 덜 저지른 훨씬 덜 저지르는데 뉴스는 누가 나올까요? 대기업이 나옵니다. 대기업 총수만 나오죠. 네. 그래서 우선은 이 질문을 할 때 정경유착을 하니까 개혁 대상이라고 그러면 네. 정경유착이라는 게 이제 대부분 기업 범죄라는 거거든요. 네. 배임, 횡령 이런 거잖아요. 네. 그죠? 그걸 통해서 정치 권력한테 이제 로비를 했는데 네. 회사 돈을 써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게 배임이고 네. 횡령이고. 근데 그런 이유라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 개혁 대상이고 지탄의 대상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더 크니까, 그러니까 재벌이라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냐, 한국의 기업들이 보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가를 따져야 되는데. 네. 눈에 띄는 건 재벌이죠, 뭐, 그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의 경제 범죄는 뉴스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경제 범죄나 사기, 횡령, 뭐 배임 이런 거로 감옥 가는 숫자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많고, 특히 경제 중에 뭐 어려운 분들은 진짜 뭐 체불임금이나 이런 거로 해서 수없이 많은데 주목을 재벌이 받고 있다는 거지 재벌이 더 부도덕하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 범죄는 한국에만 있을까요? 외국에도 있을까요? 사실 외국에서 많이는 뉴스거리로는 한국으로 전달해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않는데 비율로 봐가지고 다른 나라도 기업 범죄는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처럼 훨씬 발전한 사회에서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기업 범죄를 봤다, 행한다 이런 비율이 의외로 높아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만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은 이제 맞지가 않는 거고요.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정경유착을 하는 이유가 뭐죠? 정치 권력에게 잘 보여야 이제 뭔가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이렇게 그래서 미국도 기업들이 의회나 정치인들한테 로비 자금 많이 쓰죠. 공식적으로도 공식적으로 그걸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정경유착을 못하게 하려면 로비법을 만들어서 공개하라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삼성이 최순실을 통해서 뭐 말을 사줬다. 그런 거는 이제 우리로 얘기할 때 그 법률적으로만 보면 되게 어려운 게 정경유착이라고 하기 되게 어려워요.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그의 딸은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쪽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친했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건 형식론으로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미국도 어느 나라나 다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 권력이 자원 배분을 하는데 워낙 결정적인 요소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야 틱톡 미국에서 못 써. 마이크로소프트가 사든지.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살 기회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그걸 엄밀히 보면 정경유착이에요. 국가 권력이 살 수 없는 기업을 사게 해준 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위챗도 못하게 할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욕을 추구했냐, 국가를 위해서 했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부터는 존망 성세가 달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업은 정치 권력한테 유착을 할 네. 또는 로비를 할 요소들이. 그 유혹이 커지죠. 네. 이 문제는 뭐냐면 정경유착을 하는 기업은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이고 네. 어디나 어느 나라나 다 있는 일이고 국가 권력이 많은 것을 결정하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캘리포니아 같은데 자동차 연비를 확 올려버리면 네. 어제까지 팔던 차를 오늘 못 팔거든요. 네. 그죠? 그러면 기업은 거기 가서 정말 그 목숨을 걸고 뭐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가 어떤 권력이 시장 질서의 자원 배분이나 시장의 질서에 개입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업들은 로비를 해야 되고 권력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경유착은 어느 나라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시장경제론자들은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게 뭐냐면 이 로비를 통해서 부당한 시장 지위를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타다 같은 거 못하게 한 거 보시면 네. 타다의 창업자나 경영자는 사실은 만약에 로비를 해서 그걸 바꿀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겠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로비하고 정경유착의 경계가 뭐냐 그거를 분명히 하는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그죠? 대놓고 하면 로비고 뒤로 하면 정경유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뒤로 할 수밖에 없는 사회를 만들어 놓고 그걸 정경유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비는 전 세계적으로 있는 거다. 네. 자, 그럼 정경유착을 한다 그러면 국가 권력이 그 시장 개입을 많이 안 하면 네. 안 하겠죠. 네.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고 비난을 받아야 될 거는 자원 배분과 시장 질서에 많이 개입하는 정치 권력, 네. 지나친 비대한 정부지 시장 사후에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재벌이 정경유착을 한다라는 거가 구체적으로 뭘 얼마나 정경유착을 했는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항상 정치 권력이고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국가가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게 그 김상조 위원장이 청와대 회의 늦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재벌들 불러놓고 혼내주느라고 늦었다고 그러더니 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무섭다는 거죠. 그죠?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가 권력이 한 짓을 보세요. 파리바게트의 제빵사가 파견 근무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노동운동 하던 분이 장관이 되니까 됐죠. 네. 그거 불법 파견이라고 하루아침에 뒤집었잖아. 네. 그래서 몇십 년 동안 하던 사업에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막 회사가 난리가 났어. 네. 이게 국가 권력의 횡포잖아. 네, 네? 어마어마한 횡포잖아. 국가가 있는데 정부 조직이 있는데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거기서 삼성바이오가 밑에 에피스라고 하는 자회사 회계 처리 원칙을 바꾼 게 합법이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거든. 네. 한국거래소도 상장 심사하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고 네. 우리나라 3대인가 5대 회계법인도 다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 그래서 했는데 금감원에서 삼성이 그 경영권 승계 위해서 그 짓을 했다고 맨날 공격했던 참여연대 출신의 김기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감원장 되니까 한 달 만에 바뀐 거거든. 네. 이게 국가 권력이 하는 횡포잖아요. 그죠? 네. 뭐 지금 최저임금 올려가지고 네. 자영업자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그렇죠. 이들이 이거 한번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는 대기업에 다니지도 않았어. 네. 응? 자영업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나는 국민연금도 제대로 못 받고 퇴직연금도 없어. 네. 그래서 나 늙으면 뭐 먹고 더 나이가 들어서 70, 80이 되면 식당도 계속 못 하잖아. 네. 그래서 내가 돈 열심히 일해가지고 작은 주택 서너 개 샀어. 네. 그리고 정부가 집권하면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금 감면 준다고 그랬어. 네. 이 정부 초반에 그랬죠. 네. 그래서 내가 집을 3개 샀어. 네. 그랬더니 다주택자라고 세금으로 다 물어내라는 거 아니야. 지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야? 이게 국가 권력의 횡포다. 거대한 횡포야.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능력이 있는 기업은 정치 권력한테 아부를 해야 되는 거죠. 정경유착이 아니라 이거는 국가 권력에 대한 굴종이야. 정경유착이라고 보는 시각이 잘못된 거라는 네. 거지. 국가 권력. 그러니까
정경유착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법부가 기업들의 재산권을 악착같이 보호해주고 네.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고 그게 뭐냐면 작은 정부거든. 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안 주면 그리고 국가가 무슨 호떡 뒤집듯이 이랬다 저랬다라고 입장을 안 바꾸면 기업은 주어진 질서를 믿고 계속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거가 정치권의 국가 권력의 절제가 없는 데서 오는 문제지 국가 권력의 광폭함, 횡폭함에서 오는 거지 기업의 도덕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재벌만 정경유착을 하냐, 네. 기업 범죄를 하냐, 다 한다 이거지 다. 다 하는데 왜 재벌만 가지고 그러냐 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더 근본적인 거는 지금은 정부한테 돈을 받아먹겠다는 대기업은 거의 없어. 예산을 따먹고 뭐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그치? 대기업은 없죠. 그런 대기업이 없어. 대기업이 돈이 많으니까. 네. 그럼 지금 우리 최근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정경유착의 사례가 뭐냐 한번 보자 이게. 네. 뭐가 정경유착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예로 들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당연 뭐 이제 삼성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승마 말을 지원한 거부터 그럼 롯데도 그랬잖아. 그렇죠. 롯데 감옥 감옥도 갔었잖아요. 갔었고요. 네. 그럼 롯데는 뭐 왜 그랬다는 거예요? 뭐 면세점 뭐 그거야. 때문에 그렇죠. 그 보면 네. 하나는 경영권 승계고 네. 하나는 면세점이 대통령한테 허가를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의 원인이거든. 근데 첫 번째 우선 경영권 승계는 네. 다른 나라처럼 재벌이 승계를 하든 말든 네네. 그리고 상속세가 없으면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안 했잖아. 네. 그러면 무슨 M&A 할 필요도 없고 네. 삼성물산하고 이재용 그들의 주장대로 했다면 다른 나라처럼 상속세율이 제로고 네. 경영권 보호수나 차등 의결권 인정해주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인수합병을 계열사 인수합병을 하는 짓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죄를 일으킨 건 우리나라에 턱도 없는 상속세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왜 재벌한테 악법도 지켜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위선자들이야. 본인이 그 위치에 있지 않다. 본인이 재벌이 됐고 재벌은 간두고 중견기업만 돼도 몇천억짜리 기업만 돼도 자식한테 물려주려면 다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롯데가 하는 거는 생각해보세요. 한 기업을 면세점 사업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사업주는 어떻게 하나? 사업을 하려면? 면세점 일단 허가를 받았다고 가정하고요. 면세점. 거대한 도심에다가 네. 알짜배기 부동산을 마련하지. 아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직원을 고용을 하잖아. 수천 명을 고용하고 있거든. 거기 재고도 무지 많잖아. 네. 그런데 정부가 5년마다 그걸 하느냐 너는 마느냐. 그 평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교수 같은 사람 몇 명 모여가지고 5명 모여가지고 그 프레젠테이션 하게 하고 거기서 XX 치면 기존에 그거- 있던 면세점도 그럼 퇴출될 그거야. 롯데가 면세점 하고 있었는데 그걸 5년 그 전에 10년이었는데 5년으로 줄여가지고 5년마다 재인가를 받는 거야. 야, 그 동네 깡패들이 그 거리에서 장사할 수 아니 있게 그게 말이 되냐고. 그 사업을 하라고 믿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종업원이 있고 그런데 생사 여타권을 정부가 그냥 5년마다 그 어떤 무슨 법정에서 청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너는 계속 사업할 자격이 없어 그러고 면허권을 재갱신한다는 게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게 보따리 장수도 아니고 그 막대한 부동산에다가 종업원을 줬는데 5년마다 생사 여타권을 빼. 근데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우리나라가. 뭐냐면 통신회사도 그래. 아 그렇죠. 통신에서. 그다음에 방송사도 그래. 언론사도 그쵸, 다 그렇게 TV조선도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다른 나라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한 번 임가를 해줬으면 기업은 영속적인 거거든. 그걸 믿고 사업을 계속한다고 믿고 투자한 거지. 5년 말고 거들 거라 그러면 누가 거기다가 건물을 사가지고 면세점을 하겠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 범죄라고 일으킨 것들의 원인을 따져보면 네. 다 말도 안 되는 법들이 그걸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재벌의 도덕성으로 가지고 얘기하고 윤리의 문제로 끌고 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면 내가 책에도 썼지만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분식회계는 대우해양조선의 분식회계예요. 그거는 5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조 단위. 그런데 그 회사는 누구냐 하면 그 산업은행이 지배하고 있는 거의 전문 경영인이 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무슨 범죄하고 재벌하고 재벌이기 때문에 범죄가 더 많은 게 아니고 재벌이기 때문에 정경유착을 당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 뭐 맨날 얘기하는 게 엔론 사건, MCI 미국 이런 것들이 대형 부정인데 이런 부정들을 일으킨 회사가 다 전문 경영인에 의한 상장 회사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외국에도 기업 범죄가 수없이 많은 거지. 그런데 정치 권력, 거긴 정치 권력에다가 한 게 아니라 회계 조작을 한 거지. 네. 그래서 정경유착하고 기업 범죄는 여러 개가 있는데 정치 권력한테 로비하는 거. 근데 다른 나라도 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게 제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누구한테 숨겨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그런 법을 만들어 보면 공개적으로 할지는 안 할지 모르지만 네. 적어도 처벌하려면 기업의 정부와 정치권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게 분명하면 그러니까 장관이 기업을 불러서 의견을 얘기하세요 하는 건 괜찮고 기업이 장관 찾아가서 제 어려움 좀 들어주세요 하는 거는 로비야, 그죠? 그러니까 그 누가 주최했냐에 따라서 그게 의견 수렴이고 로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장관이 늘 정부가 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때도 있고 안 들어줄 때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로비라고 하는 건 정당한 권리거든.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사업권을 있는데 사업을 하기 어렵게 하면 내가 가서 설득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재벌이 자기만 그런 게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 야, 이재용 부회장이 정말 말을 갖다 주지 않으면 해칠 것 같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만 했겠냐. 그 기업이 어려워지고 하청업체도 어려워지고 종업원도 어려워지는 거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함부로 정경유착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데는 다른 데 없냐?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재벌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도 아니고 그 원인은 정치권이 만들고 정치 권력, 과도한 국가가 만드는 거 아니냐 이 점을 해서 정경유착의 문제라고 하면 일벌 100개 받을 사람들은 권력자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기준이 얼마나 웃겨요. 문재인 대통령이 현대자동차 방문해가지고 수소경제 한다고 그러면서 정부가 얼마 앞으로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수소경제의 최대 혜택주는 현대자동차. 그렇죠. 자기가 하면 국가 경제를 산 거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 거는 그런 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이 뭘 위해서? 우리나라에다 체육 문화를 진흥하겠다라고 해서 재단 만들었다는 게 지금 죄잖아요. 그렇죠. 그 재단은 죽어도 최순실 게 안 되고 박근혜 게 안 되냐? 네. 거기 최순실이 들어붙어서 뭐 자기 사업을 해서 뭘 좀 부스러기를 떼어 먹었다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갈 수 있는 돈은 아무것도 없잖아. 네.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걸 정경유착이라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아주 임의적인 해석이잖아요. 그것도 뭐 묵시적 청탁을 했다 보니까 증거도 없는. 그래서 그 다분히 정치적인데 우리는 그냥 재벌 그러면 정경유착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정부에서 R&D 지원금 이런 거잖아요. 기업 지원금. 네. 그럼 국가 경제에서 그 부가가치 생산의 거의 40%는 대기업을 만들고 중소기업은 이제 뭐 다해봐야 60% 이러잖아요. 60% 안 되는. 그런데 우리나라에 쓰는 기업 지원금, 특히 R&D 지원 같으면 80% 이상이 다 중소기업한테 가거든. 그러면 중소기업도 정경유착한 거잖아. 권력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R&D 지원금 받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정경유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도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그 근거 없이 비난을 한다는 거죠. 예.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똑같은 윤리 파트인데요. 이 부분은 약간 다른 게 굉장히 친재벌, 친기업적인 사람들도 갖고 있는 의문감이었습니다. 바로 재벌, 이제 가족 경영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족 구성원들의 도덕성, 뭐 예를 들면 갑질 논란이나 이런 게 너무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점잖하고 뭐 좋으면 좋겠지. 근데
그 아마 여기 독자들은 그 스티브 잡스의 자서전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읽어봤습니다. 네. 그 횡포가 있죠. 횡포 정도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실을 왜곡하고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그냥 개차반이거든. 쉽게 얘기하면. 예. 엘리베이터 탔는데 너 뭐해? 그러니까는 우물쭈물 냈다고 잘라버리고. 그 참.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그랬거든 젊어서. 그래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밖에 주차장에 네. 차들을 딱 서 있는 걸 보고 이 번호판을 보고 누구 차인지 다 알아. 그래서 늦게 오고 거기서 밤새우지 않고 일찍 집에 가면 대놓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기업가는 무슨 이렇게 아주 친화적으로 점잖은 사람만 사업자라는 거 아니거든. 네. 우리나라에서 그 어떻게 기업이 잘 되냐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총수들이 우리나라에서. 네네네. 그래서 삼성이 잘 되는 이유 뭐 그랬을 때 재미있게 하는 게 이건희 회장이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요한 결정만 자기 집으로 불러서 하고 자질구레한 거를 다 전문 경영한테 맡기니까 그게 자율권이 있고 재량권이 있는 기업이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잘 된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요. 반대로 현대자동차의 그 정몽구 회장님은 공포 경영이라고 그러네. 그 지금은 이제 거의 뭐 네, 이렇게 친구들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경영을 못 하니까 그런데 그냥 아무 때나 사람을 막 잘랐다 다시 불러. 그래서 자기 앞에서 몰랐습니다. 일화 중에는 뭐가 있냐면 프레젠테이션한테 영어를 쓰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공부 못하고 그런 거 빈정대느라고 영어 쓰냐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열등감 비슷하게 반응을 한다. 근데 외부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아가지고 이제 얘기하다 보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위험 요소가 아니라. 네, 그거를 회장님 앞에서 발표하는데 두세 번 했다고 그 길로 잘렸어. 사람이. 그래서 노조가 그렇게. 아니 그래서 이제 그걸 공포 경영이라고 그래. 공포 경영. 네. 경영 나머지 경영자들이 무지무지하게 긴장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은 현대에서는 가장 경쟁에 노출된 조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영자 중에 어떤 경영자가 성과를 잘 낸다라고 하는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은둔에 섬기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 중심 경영으로 마구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고 그 뭐 정주영 회장이 얼마나 크냐면 그 현장에서 잘 못하고 그러면 그다음에 포스코가 클 때 포항저철이 클 때 박대준 회장 같은 경우는 임원들을 현장에서 팼어 물리적으로. 안전모를 패가지고 그걸로도 패고 정강이를 걷어차고 그런 거야. 정주영 회장도 그랬고. 그게 지금은 이제 뭐 요즘 같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 적극성이 있고 공격적인 사람들이 성과를 잘 내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죠? 내가 최근에 이렇게 만났던 분 중에 정말 젠틀하고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경영이 잘 되는 기업이 의외로 적어요. 내가 이렇게 비교해서 뭐 하지만 항공산업 중에 우리 대한항공이 있고 금호 아시아나가 있었잖아요. 대한항공 회장님 일가의 얘기는 잘 알려져 있잖아요. 가장 뭐 제가 질문 드린 요소가. 그런데 금호 회장님은 뭐 나중에 뭐 회사 행사할 때 젊은 여자들 뭐 춤추게 하고 이랬다 논란이 됐지만 개인적으로 만나면 한국에 보기 드문 신사거든. 그런데 기업은 뭐 금호 아시아나는 금호 타이어 팔아먹고 지금 아시아나 항공 완전히 그렇고 뭐 요만하게 물려받은 것보다 요만큼 쪼그라졌잖아요. 그래서 갑질 뭐 이런 거 얘기한다. 사회가 점점 평등해지고 투명해지면 점점 없어지는 거지만 과연 그게 재벌을 뭐 개혁해야 되는 원인이냐? 그럼 집안에 갑질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러면 집도 다 개혁해야 될 거 아니야. 부모가 자식들 평등하고 대등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 얼마나 많아. 부부간에도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다음에
자식이 또 부모한테 못되게 구는 집은 또 얼마나 많아. 그렇다고 개혁 대상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뭐 사회적 무리가 있으면 사회적 압력을 가는 건 좋은데 그게 재벌을 개혁해야 되는 이유는 아니잖아. 그러면 중소기업의 사장들은 다 신사고 재벌은 다 개척관인가? 예,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정경유착을 하면 어디나 국가가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투명하지 않으면 그걸 이용해서 특혜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지. 네. 그게 이제 크로니 캐피탈리즘이잖아요. 그게? 네. 예,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서로 사바사바서 먹고 살고. 그거는 우리 사회 투명성 얼마나 투명한 사회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한 거를 비난한 건 맞는데 네. 그거하고 재벌 구조라고 재벌 구조기 때문에 그걸 더 많이 한다는 건 전혀 아니거든. 네. 근데 이제 논리는 이런 거지. 재벌은 힘이 세니까 돈이 많으니까. 근데 지금 최근에 그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재단에 투입했다는 거 말고 옛날과 달리 정치인들한테 뒤에다가 뭐 옛날 이해창 후보만 할 때도 차뛰기로 돈 막 선거 자금 줬잖아. 요즘 그런 일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투명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벌들도 그러면 자기가 위험하다는 걸 알아. 요즘 지켜지질 않아. 만약에 재벌들이 돈 싸들고 와가지고 막 저거 하면 가만히 있겠어? 부하 직원이라고 다 재벌 편인가? 아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그 실리콘밸리로 나오는 이제 억대의 이제 젊은 창업자들도 상당히 구설수에 미국 내에서도 참. 아니 근데 대표적인 게 저 일론 머스크, 우버도 그렇고. 우버의 칼라닉이 그러다 쫓겨났죠. 그죠? 최고경제에서 CEO 쫓겨났고, 그다음에 뭐 일론 머스크는 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거는 미국의 장점이 그거야. 거기만 끈 게 아니고 포드 자동차도 그렇고 트럼프가 막 기업들 압력 가하잖아요. 네. 트럼프의 가장 그 적대적인 언론 중에 하나가 워싱턴 포스트인데, 네. 그 워싱턴 포스트의 사실은 사주가 그 아마존이거든, 베조스거든. 네. 베조스가 이렇게 투자하는 회사야. 네. 그러니까 베조스 욕을 엄청 얘기하고, 근데 베조스는 또 트럼프, 일론 머스크도 저기 사회적 격리하느라고 셧다운 시키라고 그러니까 무슨 나는 출근한다 뭐 이렇게. 독재 모양 다 일방적으로 경제를 셧다운하냐, 네가 뭔데 그러면서 반박하잖아요. 미국의 공장도 많이 하라고 가지 마라 막 그랬는데 이제 오토바이 유명한 해리 데이비슨 그게 뭐 미국 공장 문 닫고 미국에서 생산하다가 유럽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갈등을 자꾸 일으키니까 EU가 미국 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하니까 내가 공장 유럽 가서 하겠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는 거에 대해서 막 또 뭐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회사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못 가냐. 그러니까 그런 사회가 된 게 좋은 거지.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냐 보면 이 정권 들어와가지고 막 과격한 노동 정책 쓰고 기업 규제 정책 쓰니까 기업 특히 뭐 기업주는 간두고 우선 전경련을 안 만나주잖아요. 그리고 아예 저기 무슨 벌레 취급하고 계속 억압하잖아요. 한국 경총에서 부회장이 그런 노동 정책 쓰면 큰일 난다고 그랬더니 그냥 집단적으로 대통령하고 온갖 여건이 나서가지고 니들이 지금 헬조선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반성은 안 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냐고 그러면서 집단 폭격을 가놓고 그 사람 잘랐거든. 그러니까 이게 독재잖아. 이게 비민주적인 사회고. 그러니까 관이 기업에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반복해온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정치 권력이 기업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굴종을 하는 행위를 가지고 다 기업한테 책임을 물어. 권력이 통제돼야 되고 권력이 자제해야 되고 권력이 민주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재벌 개혁적이 전에 정치 개혁이 우선이지. 정부 개혁이 우선이고 그런 얘기. 그리고 훌륭한 기업인들은 다는 안 돼. 공격적인 분들 수없이 많아요. 외국은 이런 거예요. 그게 자기가 참을 수 없으면 갑질한다고만 그러지 말고 자기도 대항을 해야 되거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뭔가 문화 그럴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옳지 않다면 공무원들이 사표를 내잖아. 나는 그거 이민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 장관들도 반대에 서명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거는 하나도 못 내놓으면서 대응을 안 하면서 저놈만 나쁘다는 얘기만 하는 거는 그렇게 가지고 민주사회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서 사주가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싫다는 얘기를 해야 돼. 그리고 하면 그분들이 다 사회 경험이 많아서요 되게 수용을 해.
그리고 그런 용기 있는 직원들을 좋아해. 아 좋아하나요? 예. 뭐 일부는 물론 인격적으로 네. 뭐 그야말로 정신병적인 사람도 있지. 근데 그거는 어느 집단이나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인이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그런 인간이 나서 가지고 잘못해다 회사 말아먹으면 자기가 뭐 자기 회사 말아먹는 거지 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금감원에서는 삼성 그 회계 분식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그 전 과정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벌 개혁론자들 특히 음모론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전의 과정도 다 삼성이 매수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뭐 언론에서 이러한 정책이 되고 최저시급이 올라가고 이런 등등 그런 노동 문제나 노동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러면 일자리가 없어진다 이러는 것도 다 언론사를 뭐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벌들이. 요거는 이제 확실히 재벌을 공격하는 언어입니다. 기업이 나라를 갖고 움직이는 건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공화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삼성공화국이기 때문에 네. 삼성에 유리한 발언을 한 사람들은 다 삼성 장학생이라는 거야. 그렇죠. 이건희 장학생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이병철 장학생. 그렇죠. 그래서 정치인 중에서도 삼성 장학생, 네. 언론인 중에서 삼성 장학생, 나 같은 학자도 삼성 장학생. 근데 삼성 장학금 받고 유학한 적은 없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음모론에 의한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 기업이 우호적인 여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네. 광고도 하고 오피니언 리더들한테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로비도 하고 네. 또 교육도 하고 하죠. 네. 회사에 와서 견학도 시켜주고 네.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다 음모론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때 자기한테 부당한 공격이 들어와도 네. 가만히 있어야만. 가만히 있고 아무 얘기를 안 하냐. 그러니까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론의 압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쓰는 리소스가 무지 많거든요. 자원을 많이 쓰게 되고 노력을 많이 하게 돼요. 최근에도 보면 구글이고 페이스북이고 10년 전에는 요만한 회사였잖아. 아주 작은 회사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뭐냐면 그 소위 IT 빅5 회사들이 네. 미국의 의회에 불려가가지고 그 CEO들이 다 네. 애플서부터 다 불러가지고 그 정치인들의 말도 안 되는 질문에 다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너 뭐 왜 바이든 지지하냐, 너 뭐 트럼프 지지하냐, 뭐 이런 얘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나니까 그 정치적 사회적 압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만약에 야 저기 페이스북 너 왜 그렇게 커? 그래서 옛날에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모양 또는 IBM 모양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라면서 브레이크 AT&T처럼 쪼개서 5개로 해라 이러면 어떻게 돼? 이거 기업 그냥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리 나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끊임없이 이제 그런 자기 유리한 여론을 해야 되고 경영학에서도 그런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은 시장에서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이미지도 좋게 가져가야 되고 정치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를 다 이제 그런 걸 불온시해가지고 음모론적으로 해라. 그 음모론자들의 얘기대로 하면 뭐 우리는 사람을 만나지도 말아야 돼. 그렇죠. 누구랑 고등학교 동문이니까, 네, 네. 뭐 동양 사람이니까, 뭐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나한테도 삼성하고 산학 프로젝트 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기한테 조금만 유리한 것만 주면 그 유리한 것 때문에 소신도 다 바꾸고 돈과 뭐 이게 푼돈을 쫓아서는 그냥 아무 양심도 없고 소신도 없고 이런 인간으로 다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어떤 인간인가? 본인은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선거부장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나한테 뭐 돈 받아 먹었냐? 그 본인은 돈 조금 주면 그냥 자기 소신 다 버리고 그냥 돈 준 사람한테 유리한 얘기만 하나? 그거는 얼마를 받아요? 그건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신뢰의 문제고 인격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위선적인 게 뭐냐면 자기는 깨끗한데 사회는 다 썩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질문 중에 제 기억에 남는 게 우리나라 사회가 얼마나 부정부패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근데 본인이 부정부패를 저질렀냐를 물어보면
제일 가시는 날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건데 현실은 그거예요. 현실은 뭐냐면 내가 부패한 만큼 남도 부패했다는 네.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다 우리도. 그리고 재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투명성이 부족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많다. 네. 그러면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시선이 있고 지킬 게 많은 사람은 더 조심하겠지. 네. 그러니까 이 확률적으로 보면 네. 재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사회적 지탄을 받을 일을 하는 일이 보통 사람보다 적은 거예요. 네. 왜냐면 감시의 눈도 많고 자기는 잘못하면 큰 걸 잃잖아. 우리 같은 사람은 큰 게 잃을 게 없고 사회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가 보통 이런 음모론에 안 빠지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남도 나와 같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런 게 좀 중요하죠. 그리고 요번 질문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제 주창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겁니다. 기업 좋다, 삼성 좋고 나도 뭐 현대차 좋아한다. 그러나 세금만 잘 내라. 세금을 안 내니까 내가 싫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금 문제로 얘기를 하는. 아니 네. 세금을 안 낸다는 근거가 뭐지? 그거를 찾아봤습니다. 왜 안 내냐 보면은 이제 우선은 가장 큰 게 그거 같아요. 그 어떠한 조건이 되면은 감면을 해주거나 그런 게 그거는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제도의 문제잖아. 법적으로 된 법의 거네요. 문제잖아요. 네네. 그래서 감면 혜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거든. 네. R&D에 투자하면 세금을 감면해 준다. 장애인을 고용하면 세금 감면해 준다. 환경의 그 CO2 배출 감출량을 줄이는 투자를 하면 감면해 준다. 뭐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 감면해 준다. 이런 거잖아요. 네. 다 정책 목표가 있는 거거든. 네. 그래서 그 정책 목표대로 활동을 해서 그걸 최대한 우선 세금을 안 내는 거하고 절세는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완전히 다른 문제. 절세와 탈세는 다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세무사들이 무슨 다 탈세하는 거다. 그래서 절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비난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누가 경영을 하든 그 개인의 소득세를 내든 네. 다 절세할 수 있는 만큼 최고로 절세를 세금을 하고. 덜 내는 게 네. 현명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이성적인 일이지. 국가를 위해서 안 내야 될 세금을 많이 내다. 그렇게 뭘 세금으로 내? 그러면 기부를 하지. 그래서 절세하고 탈세를 구분 못해서 절세는 합법적인 거고 다 정책 목표를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무슨 재벌을 위해서 만들었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대기업한테 비난할 수는 없는 거고. 실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세금을 안 내냐. 법인세도 뭐 OECD 평균 정도가 되는 거고 그거를 국민 소득 대비로 보면 우리나라가 월등히 높은 거예요. 네. 그냥 절대세율만 보면 우리가 많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3만 불 국가고 네. 룩셈부르크는 10만 불 국가고 스위스도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인구수 차이가. 그리고 미국은 7만 불 가까운 나라고 일본이 5만 불 가까운 나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 수준에 따라서 세금의 부담이 달라지겠죠. 개인이고 기업이 똑같거든. 그래서 우선 삼성은 뭐 우리나라 법인세 중에 압도적인 부분을 내니까 세금 가지고 하면 삼성한테 맨날 가서 절해야지. 세금을 안 낸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세금 안 내는 거하고 재벌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요 부분에서의 세금은 재벌과 연관돼서는 아마 상속세로 될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아까 제가 상속세를 내고는 경영권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렇죠. 기업이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재벌이 안 내는 거지. 근데 상속세는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 맨날 얘기하는 상속세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보통 사람들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재산 부분으로 아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네. 누구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 아직 뭐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아가지고.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식장. 부조하지. 네, 그거는 응?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슬플까 안 슬플까? 슬프겠죠. 슬펐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것만 해도 슬픈데 재산까지. 재산을 65% 국가에다 내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데스 페널티라고 하는 거거든요. 50% 60% 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액수로만 50%가 아니에요. 경영권이 날아가면 그러니까 삼성그룹을 내가 계속 경영하는 거하고 삼성그룹을 아예 국민연금 거로 만들어 버리는 거하고는 그 집안 후손 대대가 누릴 수 있는 부가 너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권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상속세법을 거기도 상속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절세를 하는 거예요. 탈세가 아니라 절세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사채 발행하고 M&A 하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꾀를 내서 법 테두리 안에서 경영권 지키려고 애를 쓴 거거든. 네. 그래서 그건 절세야. 그게 탈세가 아니고. 그래서 절세와 탈세를 구분 안 하고 하는 비난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 상속세 자체가 도덕적인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건국의 제퍼슨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영국의 보수당 당수를 했던 마이클이라고 하는 했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거는 네. 나와 나의 썬들을 위한 거야. 나와 나의 가족, 자식을 위한 거야. 그런데 왜 자식이 그거를 대를 이으면서 누리는 거를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 우리는 지금 상속을 안 하는 게 정의처럼 얘기하잖아. 근데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돈 벌어서 자식 위해서 쓰잖아. 네. 그래서 우리가 돈 버는 게 결혼, 가족이 좋은 게 뭐냐면 가족이 생기면 책임감이 생기고 돈을 열심히 벌어. 네. 그게 자식과 가족을 위한 거잖아. 그래서 그걸로 했는데 부자니까 내놔라? 그게 왜 좋은 제도냐. 그리고 글로벌로 좀 다른 나라하고 비슷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질문을 드렸을 때 제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했고 굉장히 멋을 중요하시는 분들인데 이 질문에서도 그거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면 삼성으로만 예를 들면 이건희 회장이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한테 물려주는 게 좋은데 세금은 내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그러니까 세금을 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죠. 예. 낼 수 65%. 있게. 그러니까 경영권을 쓴 게 세금 다 낼 테니까. 그러면 포드 가문이 네. 지금 5대째 내려가면서 저거 하잖아요. 카길이 5, 6대 내려가면서 하잖아요. 발렌베리 집안이 다 5대까지 내려가면서 수요를 하잖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포드 자동차는 1.2%도 안 되는 거를 포드 재단에다 넣어놓고 네. 그게 40% 의결권을 행사하거든. 네. 그러면 삼성도 삼성재단이라고, 아니 이병철 재단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넣어놓고 삼성 지주사 주식을 가지고 이건 2%밖에 안 되지만 의결권을 40% 행사한다. 20배. 네. 그러면 2%만 재단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세금 다 내도 되겠지. 왜? 경영권이 안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는 지금 4대째 증손자가 회장을 지금 20년째 하잖아. 네. 나이도. 그리고 5대째에 지금 성장한 자녀들이 다 포드에서 지금 일해. 네. 그 다음번에 또 이제 사장하고 뭐 하려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처럼 그렇게 하면. 그 미국 생각해 보면은 뭐 그 게이츠도 게이츠 대잔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 이름 같이 있는. 한국도 그렇게 사회적 환원 좋아하고 기업인들이 기부 안 한다고 그렇게 핍박을 주면서 왜 그 제도는 우리도 왜안 하는 이제 거죠? 뭐 만들어도 뺏어가요. 그걸 기부해도 거기에 세금 뺏어가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놓으면 이 상속세를 악착같이 부자들한테 받겠다라고 하는 법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만약에 그 삼성 재단이 있다. 네. 거기다 삼성 주식을 사주가 이렇게 기부를 하잖아. 그러면 비영리 단체가 영리 기업의 주식을 갖게 되잖아. 네. 그러면 일정 지분율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 돼. 그래서 60%를 정부가 뺏어가. 네. 좋은 일에 쓰겠다고 기부하는데 정부가 60%를 뺏어가고, 네. 그 뺏어가고 나서도 그 지분이 기업의 일정 부분이 넘어가면 의결권을 행사 못하게 하거든. 그럼 뭐하러 거기다 기부를 해. 그래서 빌 게이트가 자녀들이 상속세 하나도 안 내거든. 증여세도 안 그쵸. 내고. 왜냐면 그 개인당으로는 미국엔 150억까지가 상속세가 면세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150억만 내려줘도 얼마나 충분히 살아. 그리고 재단 속에 다 넣어놓고 뭐 필요하면 자녀들이 재단에 와서 일하라고 그러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고 그거는 그냥 앞으로 영속 가는 거거든. 네. 그 재단이. 그러면 내가 좋은 기업을 만들었어. 거기서 번 돈을 가지고 게이트 재단 만들었어. 여기 돈이 무지 많아. 그리고 이게 영속적으로 내가 죽은 후에도 대대손손이 계속 좋은 일에 쓸 거고, 그게 기업을 지배해도 괜찮다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그죠? 이제는 재벌 개혁론자들의 주장 말고 제 주장, 이제 제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상속세 법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기업에 안 좋은 요소를 가져올 걸 알면서도 그 당시 기업인들은 왜 가만히 있었는가라는 게 우리나라가 뭐 기업의 의견들을 반영해 주나? 그때 상속세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삼성공화국이 아니라는 반증이야.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도 삼성이 그렇게 힘이 셌으면 네. 상속하기 이렇게 어려운 법 이런 것들을 통과하기 법이 되게끔 나무르지 않겠죠. 않았겠죠. 네. 다 가서 재벌 개혁론자처럼 힘이 세면 거기서 다 고쳤겠지. 뭘로 정권 바뀔 때마다 감옥을 가나? 지금 우리나라 재벌 총수 중에 감옥 안 갔다 온 사람이 없어. 다 갔다 왔네요 정말. 정말 거의 다 갔다 왔어. 다. 80 다 돼 갔던 저 현대자동차의 정문구 회장까지 갔다 왔거든. 며칠 전에 돌아가신 롯데 신격호 회장님도 뭐. 그 재판 끝까지 받고, 그러니까 다 갔다 왔어 다. 뭐 SK 그룹도 2번 갔다 오고, 예, 이건희 회장 기소 여러 번 됐고, 유죄 판정 받았고, 이재용 회장 2번이나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재벌공화국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단 얘기야. 감옥을 다 갔다. 그렇게 힘이 세면 왜 다 감옥을 가냐 말이야. 정권 그쵸. 바뀔 때마다 힘이 세면, 그러니까 재벌 개혁론이라고 하는 그 재벌 저격수가 있다는 게 벌써 재벌 공화국이 아니란 얘기야. 재벌이 그런 절대 권력이면 어떻게 감히 저격을 해? 네, 응? 쥐가 먼저 죽지,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상징 조작이야. 현실은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이 훨씬 광폭한 거거든. 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보면서 가장 이제 흥미로웠던 게 일본 형식의 이제 기업 통제인데 뒤에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이제 벤처 캐피탈을 비롯한 그런 투자 회사들이 그 자기가 투자했던 회사가 상장이 되면 별로 관심이 없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경영권에도 관심 없고 골치 아프고 돈도 올라갈 확률도 적은데 근데 일본은 이미 상장되는 회사들을 은행이 굳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이유가 역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군 일본이 많은 경제 제도를 독일 걸 흉내냈거든. 네네. 독일이 은행 자본주의예요. 네네. 그래서 일본도 은행이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네. 투자를 하게끔 허용한 제도예요. 네네. 근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일본의 재벌들이 은행을 가지고 있어. 네. 은행을 해서 그 돈으로 계열사를 만들어. 그게 이제 일본의 자이레스였거든. 네. 그래서 재벌이었거든. 네. 근데 미군정 하에서 재벌 해체한다면서 재벌들이 이 지주회사, 네. 그러니까 은행의 지분을 팔으라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팔고 나갔어. 그러니까 재벌이 없어진 건데 은행은 그대로 있거든. 네. 은행의 주주였을 뿐이지 재벌이. 네. 그래서 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그대로 은행이 지배하는 회사가 된 거고, 은행이 한 산업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다 투자를 해주거든. 네. 그리고 그 회사 투자해주면 건설도 많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회사도 같이 가지고 있어. 은행, 부동산 회사, 보험회사. 이 세 개가 묶여가지고 여러 데다 공동 투자를 해주고 있거든. 그런데 이제 주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을 통제하는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여기 그 지분이, 은행의 지분이 약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이 와서 인수합병을 하려고 들겠지. 네. 그러니까 은행이 어떤 숙제를 거냐면 자기가 투자한 회사들 보고 서로 상호 출자를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투자한 그게 게이레츠야. 예, 일본에. 네. 그러니까 우리의 피라미드나 상호 출자하고 똑같아. 그래서 어떤 한 집안이 지배하지 않을 뿐이지, 은행이라 그 옛날에 재벌이 주장할 때 재벌 모가지만 딱 차려놓고 은행이 지배하는, 그리고 그 계열사끼리는 서로 상호 출자가 돼서 누가 와서 인수합병 못하게 경영권을 안정하는 수단에서, 그래서 상호 출자된 기업끼리 서로 자기네 물건만 사줘. 내부 거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이 기업보단 적을 테니까. 재벌이라고 하는 가문이 없을 뿐이지 하는 행태는 우리하고 똑같지. 내부 거래 많이 하고 상호 출자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에 일본이 지금 망했다는 거죠. 20년 30년 한 게. 그러면 재벌 없애지고 은행이 지배하는 게 더 좋으냐 이런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추후 뒤에서 이제 순환 출자 3장 이런 건 이제 다른 크루들과 이제 진행을 하실 텐데, 이 모든 거는 이제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재벌 개혁론자 즉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증거들이고, 이 2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일반 대중들은 재벌은 한국에만 있지 않느냐 이 질문인데, 결국에 그 질문이 재벌이 좋은 거면은 안 통하는데 이제 나쁜 거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재벌이 그러면 좋은 이미지로 좀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아니, 나는 재벌이 좋은 이미지가 되려고 노력하라고 그러지 말고, 네. 재벌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편견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는 네. 거예요. 재벌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네. 아주
당연한 모습이고 그 재벌 때문에 한국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재벌을 내가 시샘하고 부러운 거 하고 네. 상대가 직접 나쁜 거를 혼돈하지 마라. 내가 재벌집 아들로 안 태어난 거는 셈이 나는 일이야. 셈이 나는 일이고 누구는 나자마자 거기서 조금 하다가 뭐 부회장도 되고 사장이 되고 나는 말단 직원부터 올라가는 거는 뭐 누구나 셈이 나는 일이지. 근데 뭐 다른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따지면 내 친구들이 나를 봤을 때는 너는 니네 부모한테서 머리 좋게 태어나가지고 넌 서울대까지 가지 않았냐. 그거나 김태희는 왜 이렇게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돈을 쉽게 버냐. 이런 얘기나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기계적인 평등을 추구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왜 미모, 재능, 운동신경, 뭐 노래하는 솜씨, 춤추는 재능 이런 거는 하나도 공격 대상을 안 하면서 돈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 그것도 바른 시각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샘을 할 수 있는 대상이고 부러운데 나는 박인비 이런 사람들이 훨씬 더 부러워. 교실에 있지 않고 들판에 가서 계속 운동하면서 일주일에 저 LPGA나 PG에서 운동하면 일주일에 몇억 뻗을 수 있는. 근데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하잖아. 그리고 부러워하면 안 되는 거지. 그지? 예, 부러워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재벌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재벌집 가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는 참 안 된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세상은 각자 다른 탤런트로 태어난 거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는 재벌집 아들이 무조건 행복하면 정문구 회장은 왜 자살해서 죽었고 이건희 회장의 딸은 왜 자살해 죽냐 이게 그런 걸로 행복이 좌우되는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보고 재벌이 이미지 재벌도 끊임없이 하지. 그러니까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성이 삼성병원 만들어서 돈 벌어 먹는 줄 알아. 근데 아니면 1년에 막 수백억을 갖다 때려 넣으면서 기여하고 거기서 이익 하나도 못 가져가는 거거든. 그리고 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일가가 삼성병원에 취업해가지고 뭐 월급 많이 받고 병원장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야. 현대중공업이 현대그룹이 현대아산병원 것도 다 사회공헌이거든. 근데 하는데 우리는 걷다 삼성자 붙이고 현대 붙이면 재벌이 의료 산업까지 다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건 비영리거든. 비영리고 거기서 돈 1원도 못 가져가거든. 나는 삼성 이건희 장학재단의 선발위원으로 여러 해 동안 일했거든. 그러면 우리나라 제일 머리 좋은 사람 막 젊은 애들 뽑아가지고 해외 유학 가는데 1년에 막 6만 불씩 줬거든. 그래서 4년짜리 가져가면 그 6만 불이 뭐야? 사실 24만 불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생활비도 줘요. 등록금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10만 명을 먹을 수 있는 인재를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에 수백억을 장학금으로 썼거든. 근데 삼성 엑스파일 났을 때 정치적 압력 넣어가지고 정부가 뺏어갔어. 노무현 정부가. 이건희 장학재단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많이 못 뽑아요. 우린 재단 만들어도 그 재단도 뺏어간다니까 정부가. 그 기업도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해야지. 한진그룹이 이미지 나빠져가지고 그 피해가 얼마나 커. 그래서 날라간 주식. 저 대표이사에서부터 잘렸잖아. 그러니까 재벌들도 끊임없이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뭐 더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우선 재벌에 대한 시각도 너무 불공평한 일이고 너무 잘못된 정보에 입각해 있으니까 이 책에서 계속 내 책에서 주장하는 거는 대부분 재벌을 악마한 논리들이 경영학 원리에 맞지 않는 사기적 선동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 사기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계속 남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 예. 재벌이 바뀌라고 얘기하기 전에 나는 내가 재벌보다 더 떳떳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 내가 재벌만큼 많은 자원과 권력을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죄를 안 저지르는 거지 도덕적으로 더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좀 우리 사회가 남에 대해서 관용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겸손한 자세,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뭐 김상조, 장하성, 박상인 교수들이 이제 재벌 개혁론자들이 주장했던 구체적 증거는 이제 다음 장부터 다른 크루들과 이제 진행을 하실 것 같고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재벌들이 갖고 있는 오해, 그리고 편견 그리고 전체적인 대중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이제 질문하고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